네, 이슈 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요, 지금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그리고 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얘기 좀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네. 예.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송 대표의 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 지금 이정건 전 사무부총장의 녹음 파일이 너무너무 생생하고 많은 사항들이 지금 현재 계속 녹취돼 있고 JTBC가 아마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것을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예. 이미 나온 것만 하더라도 강내구 감사가 뭐 연결인한테 뭐 보고를 했다는 둥 또 예.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이던 박모 씨가 그걸 돈을 뭐 300만으로 뭐 나눴다는 둥 뭐 그런 녹취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뭐 몰랐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고 특히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농공행상으로 그 윤관석 의원을 그 사무총장으로 그리고 이정건 또 사무부총장으로 이렇게 임명한 자체가 예. 원외 인사가 사무부총장에 들어갔다는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이정건 사무총장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베풀어 줬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건데 저는 이번 돈봉투 사건을 보고 민주당이 굉장히 좀 집단적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있다. 그 녹취록도 보면 형님 주시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라든지 참 낯뜨거운 어떤 멘트들이 계속 뭐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이것을 또 디펜스하기 위해서 장경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건 뭐 밥값이고 교통비밖에 안 된다는 둥 장성호 의원이 물론 사과 냈습니다만 이런 식의 디펜스를 하는 거 보고 야 이거 참 민주당이 진짜 도덕적 불감증에 빠졌구나 이런 어떤 걸 많이 느꼈는데 더 가관인 것은 송영길 대표가 오니까 야 역시 큰 그릇 응? 물욕이 없다 또 이런 것까지 막 하는 걸 보고 야 민주당이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 의원님. 저는 뭐 이게 조금 사안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건 자체는 저 굉장히 심각하게 저도 생각을 하고 예. 저희 민주당에서도 더 과감하게 이 혁신의 기회로 저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송영길 대표 자체가 예. 개인적으로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제가 뭐 확인할 바는 없죠. 워낙 이 전당대회 자체가 큰 규모의 선거이다 보니까 예. 그 뭐 캠프의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알 수는 없으나 예.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라든지 국민들이 받아들일 정서 이런 걸 생각한다면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자체 조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뭐 물론 여러 가지 검찰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과는 여러 가지 그동안 뭐 매우 민주당에 대해서 적대적인 뭐 태도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철저히 조사하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지도부의 판단이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안은 뭐 변명하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네. 의미에서 먼저 송영길 대표가 탈당한 것은 뭐 송영길 대표로서는 매우 해야 될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박 의원이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탈당을 하면은 탈당함으로써 이제 당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건가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 당연히 그 부분과 관련돼서 사법적 처리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예. 본인 자체가 일단 이 당의 당인이었던 사람이 당을 떠난다는 것은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저는 표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그런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필요한 조사 결과에 따른 처리들은 또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처럼 말 그대로 이게 무슨 꼬리 자르기식으로 예. 과거에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문제가 되었던 국민의힘의 지금 정보위원장 예. 박모 의원이신데요. 저희 국토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전격 탈당하더니
아무도 모르게 복당을 하셔가지고 정보위원장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치가 아니라는 말씀을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하셨어요, 홍 의원님. 지금 네. 꼬리 자르기란 말 나왔는데 여당도 또 꼬리 자르기란 말 요즘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 꼬리의 머리는 이재명 대표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무슨 확실한 근거가 있으신 겁니까? 어떠신 겁니까? 요즘에. 송영길 대표는 사실은 꼬리 자르기로 잘리실 분이 아니죠. 송영길 대표는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또 오선 중진 의원의 또 586 주제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 맡은 격이고 인천광역시장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때문에 뭐 민영배 의원이라든지 윤미향 의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로 탈당해서 되실 분이 아닌 거죠. 예. 그다음에 또 이 사안은 워낙 그 관련된 분들이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부터 시작해서 예. 지금 특정 뭐 되는 사람이 10명에서 2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워낙 그 해당 당사자들이 많아서 한두 명으로 지금 현재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좀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사안을 보고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거 보면은 아주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이렇게 탄압을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송영길 대표는 검찰 수사에 이제 빨리 신속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 태도가 좀 다른 것이 상당히 조금 민주당의 좀 태도로 봐서는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대표는 뭐 전당대회 할 때부터 이심송심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당시 후보의 예. 마지막 경선할 때 뭐 여러 가지 4.4.5입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떤 편의를 많이 봐줬고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는 송영길 대표의 돈을 나눠준 박모 보좌관 같은 경우는 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어떻게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에 이게 결말이 될지는 수사 앞으로 수사 이런 게 봐서 이제 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예. 대표는 사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거에 따른 대응도 당연히 다른 문제이죠. 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야말로 뭐 아시는 것처럼 수년에 걸쳐서 뭐 검찰 모든 인력이 총동원되어서 하고 있는 수사 양태인 것이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번 송영길 대표 문제가 터지자마자 머리 숙여 현직 당대표로서 사과하고 빨리 들어와서 귀국해서 수사받으라 이러는 당의 입장을 취했던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도 빨리 조기 귀국을 했고 예. 그리고 최소한의 책임으로서 탈당을 해서 뭐 빨리 검찰 출석도 조속하게 하겠다 이런 태도들을 전 취해 나가고 있는 것은 너무 기본적인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실 규명이 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고 또 추가적으로는 당에서 혹시나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개선도 하고 저희들은 이 사안이 엄중하기 때문에 예. 그 자체의 순서를 굉장히 잘 정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엄중한 만큼 그 말 그대로 꼬리기 자르기식으로 하거나 이러면은 본질이 호도되거든요. 예. 먼저는 책임 있는 사과, 그다음에 진상 규명, 그리고 진상 규명에 따른 제도적인 결과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엄중한 것을 처리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예.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제가 좀 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그냥 전격적으로 뭐 박모 의원처럼 전격적으로 탈당했다가 언제 모르게 복당해서 국회직 그것도 아주 중요한 정보위원장 맡는 이런 것이야말로 대표적인 국민들을 눈 가리는 그런 정말 대응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요. 어제 사진 보니까 박 의원님이 이재명 대표 정말 가까이 옆에 계시더라고요. 그 빽빽한 지하철 안에서 계셨는데 지금 박 의원님이 지역구시기도 하죠. 김포. 예. 김포 골드라인 문제 그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뭐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저희 지역 사안이 전국적인 사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 경과 과정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예. 신도시를 만들고 교통대책이 보통 한 10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예. 뭐 어디나 다 그랬고요. 그럴수록
정부가 책임을 지고 신도시를 발표한 건 정부니까 예. 책임을 지고 광역교통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예. 이 사안은 정부가 무책임했습니다. 예. 이 정부를 계속 거쳐오면서 거기서 말하는 정부는 어디? 역대 정부 모두 역대 다 정부다. 그렇습니다. 저는. 예. 왜냐하면 신도시를 발표했을 때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했는데 그 이후 신도시가 본격화된 거는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쭉 거쳐왔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런 지점 하나 드리고 또 여기에 편승해서 지방자치의 단체장들이 책임질 수 없는 그런 포퓰리즘적인 선거 공약을 또 내왔습니다. 예. 뭐 이런 사안이 총체적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이번 골드라인 전 사태다. 우리 시민들도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서울시에 대해서 또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예, 서울시는 서울시의 많은 주민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변 경기도나 인천으로 나가면 예. 태도가 뭐냐면 외곽에서 환승해서 들어오라 예.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자체 간에 협력해서 광역교통 대책을 개선할 문제는 세우지 않고 예. 서울에 담장을 치듯이 하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신들의 쓰레기나 이런 거는 주변 저희 김포에 갔다가 예. 매립하면서 자신들은 마치 이렇게 담장을 치고서 거기서 서울로 들어와라 이런 태도를 취하거든요. 지금 예.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개선책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올림픽 도로가 굉장히 막히기 때문에 거기에 예. 버스 전용 차로든 또 서울 9호선에 조금 예. 연장. 예. 또 5호선의 연장 5호선 문제든 연장. 여러 가지 예. 문제들이 있는데 제대로 된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들도 이런 골드라인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방 행정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인 네. 우리 홍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포 골드라인이 참 이름에 걸맞지 않게 골병라인 내지는 뭐 블랙라인이 되고 있는데 어제 예. 그 이재명 대표가 대표. 타셨는데 사실은 타시기 전에 좀 유감 표명이나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김포 골드라인 개통이 2019년도 됐습니다. 예, 그때 예. 경기지사였잖아요. 어쨌든 그다음에 또 지금 민주당에서 전세 사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임대차 3법이라든지 합법적인 임대 소득자를 사실상 폐지하면서 이런 문제였던 원인을 제공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유감스럽고 예. 결국은 당시의 시장과 예. 결국은 도지사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결정을 결국은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예. BC가 안 되는 것을 결국은 제외하고 이제 경전철로 예. 이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예, 특히 예. 또 향후 이게 좀 수요가 늘어났을 때 대비해서 좀 그 기차량을 좀 확장을 고려한 설계가 되는데 지금 2량인데 예. 지금 각 역 지금 김포골드라인 10개 역인데 그 역사 크기조차도 확장이 안 되게 지금 현재 설계해서 지금 이제 건설이 돼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최소한 그때 설계 당시에도 2량에서 4량까지는 좀 확장을 좀 하자는 식으로 좀 설계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예. 이런 식의 좀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한 이런 어떤 행정이 지금 많은 김포 시민들의 지금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데 빨리 지금 전세라든지 이런 어떤 버스 어떤 긴급한 투입이라든지 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대책 특히 또 서울시의 이런 어떤 어떤 수상 어떤 버스도 예, 저는 대도시의 서울같이 대도시의 한강 같은 큰 강을 끼고 있는데 뉴욕도 그렇고 런던도 그렇고 이런 어떤 수상 버스가 없는 세계적인 도시가 없습니다. 예, 예. 이런 어떤 문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지하철 9호선 같은 중전철로 이런 어떤 연장 문제 이런 것을 예. 조속히 빨리 좀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홍 의원님 말씀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책임이 크다. 아니 책임도 있다. 그거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서울시의 부시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2012년도에 이 계획이 만들어졌을 때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였던 현재 경산우 위원장인 김문수 지사입니다. 오신환 부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제 예. 그런 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2012년 당시 경기지사는 김문수 지사였고요. 그리고 그 당시 국회의원이 그리고 김포에서 군수 3선 의원 2번의 장관을 했다가 갑자기 인천으로
김포 시민들은 도망갔다고 얘기하는 유정복 씨가 그 당시 김포시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친박의 핵심으로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 당시 2019년도에 개통은 이미 공사가 여러 차례 진행되어서 인구가 거의 40만이 넘도록 폭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제 다 완공이 되었고 그것도 한 번 그 경전철이 운행에 문제가 있어서 거의 4개월인가 시험 운전을 하고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승인한 겁니다. 만약에 그때 지금도 문제가 있지만 골드라인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지금 김포는 아마 더 폭발했을 겁니다. 국민의힘 책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지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좀 전에 제가 그 얘기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수상버스가 뭡니까? 말 그대로 배잖아요. 예, 말씀드렸죠. 1분 1초 가까운데 지금 예. 언제 선착장에 가고 언제 배를 타고 가서 다시 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 정확하게 김포 시민들의 자존심이 상해집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관계자들이 뭐 저는 다 일부분은 다 이제 이제 책임이 있다는 이제 저는 당연한 말씀이신 거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제 탔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재명 대표만 말씀드린 거고 그때 당시에 또 김포시장이 8년이나 하셨던 민주당 소속의 또 시장이었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수상버스를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게 굉장히 김포 시민들이나 서울 시민들한테 필요한 게 제가 다시 말하지만 지금 전 세계 도시에 수상버스가 서울 같은 대도시 한강 같은 큰 강을 끼고 있는 도시에서 짧게 없는 좀 데시 해주시죠. 없으면 단 그 선착장을 가는 진입이라든지 이런 어떤 보안 문제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은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수상버스 얘기까지 갔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